깊은 밤. 시계 바늘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67세인 윤석호는 거실, 소파에서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침실은 너무나 적막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가 그를 질식시킬 것 같아서 며칠째 거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진 채 검은 화면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차갑게 식은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장례를 치른 지 이제 겨우 사흘이 지났을 뿐이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은 지 이미 몇 달이 흘렀다. 석호는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꿈속에서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밥 드세요. 식으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에 석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똑, 똑, 똑.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석호는 눈을 떴다. 시계를 확인하니 새벽 2시 20분이었다.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다. 혹시 꿈이 아닐까 싶어 가만히 있었지만 노크 소리는 계속되었다. 똑, 똑, 똑. 더 급하고 간절하게 들렸다. 석호는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다. 낡은 슬리퍼를 끌며 걸어가는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렸다. 누구세요? 석호가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문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저예요. 석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목소리는 분명히 제발 열어주세요, 아버지.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히 태민이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태민은 지난 3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 화장까지 마쳤고 유골함도 집 안재단에 모셔져 있었다. 석호는 몸이 떨렸다. 태민이야? 네, 아버지, 저예요. 문 너머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해졌다.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하지만 쉽게 열 수 없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속이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석호는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조금만 열었다. 틈 사이로 보이는 모습에 석호는 말을 잃었다. 그곳에는 정말로 태민이 서 있었다. 하지만 기억 속의 건강하고 밝던 아들의 모습은 아니었다.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상처로 얼룩진 뺨, 옷은 흙과때로 더러워져 있었고 손에는 핏자국까지 묻어 있었다. 태민아, 정말 너야? 석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아버지, 정말 저예요. 태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너무 좋아요. 석호는 서둘러 체인을 풀고 문을 활짝 열었다. 태민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석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살아있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 태민아, 어떻게 된 거야? 석호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다. 태민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아버지, 태민은 석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민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 석호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태민은 계속 무릎을 꿇은 채였다. 저 죽지 않았어요. 죽은 척 했어요. 뭐라고? 석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그런 짓을?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태민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두려움이 가득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석호는 아들을 침실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다. 태민의 온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멍든 자국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태민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석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태민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대학교 때 들어간 동아리가 있었잖아요. 응. 봉사 동아리 말이지? 그게 아니었어요. 태민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다. 겉으로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태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실제로는 뭐야? 돈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태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이상한 점들?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태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때리고. 석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너도. 네. 저도 나가고 싶다고 했다가 혼났어요. 정말 심하게요. 태미는 팔뚝의 상처를 보여주었다. 몇 번이나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잡혔어요. 그래서 죽은 척을 한 거야? 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태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고 시체는 다른 사람의 것을 쓴 거예요. 석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장례식까지 치르게 해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석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태민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그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아직도. 태민은 창문 쪽을 불안하게 바라봤다. 죽은 척했지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석호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이제는 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아버지, 그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얼마나 위험한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실제로 봤거든요. 석호의 등에 찬 기운이 돌았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안 돼요. 태민은 급하게 말렸다. 그 조직에는 경찰도 있어요. 공무원들도 있고요. 뭐라고? 겉으로는 종교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태민은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함부로 움직이면 우리 둘 다 위험해져요. 석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태미는 고개를 떨궜다. 석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40년간 교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 상황들을 해결해왔다. 물론 이번 일은 차원이 달랐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태민아, 일단은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곳을 찾아보자. 석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자. 누구요?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변호사가 된 아이가 있어. 석호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박은지라고 정말 똑똑하고 정의로운 아이야. 하지만 상대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석호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아버지가 꼭 널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태미는 아버지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견뎌온 두려움과 고통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에 아버지까지 휘말리게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내 아들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석호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밖에서는 새벽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다. 하지만 석호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이번에는 정말로 지켜내고 싶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태미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석호는 아들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겠다. 내 아들을 위해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석호는 긴 전투의 시작을 예감했다. 아침 해가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어 왔다. 석호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다. 태민이 잠든 사이 내내 아들의 곁을 지키며 지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몇 달 전 받았던 교통사고 소식, 차가운 영안실, 그리고 장례식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태민은 오전 9시가 되어서야 깨어났다.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태민은 석호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미안해했다. 괜찮다.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석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배고프지? 죽을 끓여줄게.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자세히 얘기해보자. 석호는 태민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다. 밝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보니 태민의 상처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태민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줄 수 있겠니?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태민은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복도에서 선배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떤 선배? 장도연이라는 선배였어요. 경영학과 4학년이었죠. 태민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후배들도 잘 챙겨주고. 그래서 어느 날 선배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정신 수양을 할 수 있는 모임이 있다고. 석호는 조용히 들었다. 선배 말로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인생의 목표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갔구나. 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태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명상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했거든요.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태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처음에는 1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5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석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점점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 내겠다고 하면 태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뭘 했는데? 벌을 준다고 했어요. 단식을 시키거나 밤새 청소를 시키거나. 그런데도 계속 다녔어? 나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태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어요. 왜? 협박을 했거든요. 가족들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특히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혼자 사시는 노인은 사고 당하기 쉽다고. 그 자식들이. 석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있었어요. 태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받아내는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병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기적의 치료법이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노인분들이 많았어요. 암 환자들, 당뇨병 환자들. 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다 가져갔어요. 석호는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뭘 했는데? 지하실에 가뒀어요. 쇠사슬로 묶어서. 태민은 몸을 떨었다. 저도 한번 거기 갇혔었어요. 사흘 동안. 사흘 동안? 물만 줬어요. 밥은 주지 않았어요. 석호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때 결심했어요. 반드시 빠져나가겠다고. 그래서 죽은 척을 한 거구나. 네.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태민은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다.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서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혔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때가 기회였구나. 네. 차가 불에 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른 사고 피해자의 시체를 차 안에 넣었어요. 석호는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절망적이었어요,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태미는 울먹였다. 그리고 몰래 빠져나와서 산속에 숨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네. 산에 있는 버려진 오두막에서 태미는 야윈 얼굴을 보여주었다. 나무 열매나 약초로 겨우 버텼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어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저를 찾고 있더라고요. 태민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마을 사람들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소문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돈까지 주면서요. 석호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럼 지금도 위험한 거네. 네.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가족인데 당연하지. 석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런데 태민아, 그 조직이 정확히 뭘 하는 거야? 겉으로는 종교단체예요. 새생명교회라고 해요. 종교단체? 네.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 조직이에요. 태민은 목소리를 낮췄다. 교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 능력? 손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해요. 물론 거짓말이지만. 석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요. 특히 절망적인 환자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을까. 수백 명은 될 거예요. 아니, 수천 명일지도. 태미는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요. 정치인들에게? 네. 그래서 경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석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태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석호는 결심한 듯 말했다.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위험해요, 아버지.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석호는 일어서서 전화기로 향했다.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있어. 지금은 변호사야. 하지만 믿을 만한 아이야. 정의감도 강하고. 석호는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박은지라고.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 태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석호가 전화를 걸기 시작할 때 태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창밖으로는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두 부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은지야. 나야. 윤석호 선생님.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32세인 박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다. 은지야. 선생님이 부탁할 일이 있는데. 석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중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은지는 즉시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고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지금 당장 가능하니? 네. 괜찮아요. 오늘 오후 스케줄은 비워둘게요. 은지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다. 고마워. 그럼 내 사무실로 갈게.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 댁으로 갈게요. 더 편하실 테니까. 석호는 잠시 망설였다. 태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했다. 은지야, 사실 좀 복잡한 일이야. 어떤 일인지 대략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이비 종교 조직에 관한 일이야.
전화 너머로 은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혹시 새생명교회와 관련된 일인가요? 석호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니? 제가 몇 달 전부터 그 조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었거든요. 정말? 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진전이 없었어요. 은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였다. 그럼 더욱 만나서 얘기해야겠다. 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석호는 태민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다행히 은지도 그 조직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네. 정말요? 태민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 은지는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거든. 1시간 후 현관벨이 울렸다. 석호가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은지가 서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똑똑해 보이는 안경을 쓴 그녀는 여전히 학생 시절의 진지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은지야. 은지는 거실로 들어서며 태민을 보고 놀랐다. 이분은 내 아들 태민이야. 석호는 간단히 소개했다. 은지는 태민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며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앉아. 은지야. 차 한잔 할까? 괜찮아요. 선생님. 바로 얘기하시죠. 은지는 서류 가방을 열며 노트북과 펜을 꺼냈다. 석호와 태민은 지난 몇 시간 동안 나눴던 대화를 은지에게 전했다. 은지는 중간중간 메모하며 진지하게 들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은지는 태민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태민 씨가 겪은 일들을 법정에서 증언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태민은 불안해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은지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사실 새생명교회에 대한 제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 지난 6개월 동안 3건의 제보가 있었어요. 은지는 화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모두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어요. 왜죠? 첫째, 피해자들이 증언을 번복했어요. 은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설명했다. 둘째, 물적 증거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모든 자료가 소각됐어요. 석호는 한숨을 쉬었다. 셋째, 담당 검사가 갑자기 사건에서 손을 뗐어요. 정말 조직적이네. 맞아요. 단순한 사입이 종교가 아니라 거대한 카르텔이에요. 은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치권, 관료들, 심지어 일부 언론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태민 씨처럼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아는 증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많은 증거와 증인이 필요해요. 은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태민 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해요. 어떻게요? 안전한 곳에 숨겨드릴게요. 제가 아는 쉼터가 있어요. 은지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봐야 해요. 어떻게 찾죠? 언론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에요. 바로 그때 현관벨이 다시 울렸다. 세 사람은 모두 긴장했다. 누굴까요? 태민은 창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석호가 문 앞으로 가서 물었다. 누구세요? 기자, 노상훈입니다. 새생명교회 관련해서 취재 중인데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떻게 여기를?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도청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은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석호는 문 앞에서 다시 물었다. 신분증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문틈으로 기자증이 들어왔다. 확인해 보니 정말로 노상훈 기자였다. 들어오세요. 석호가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 손에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노상훈 기자입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죠? 은지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몇 달 전부터 새생명교회를 취재하고 있었는데 윤태민 씨와 관련된 제보를 받았어요. 상우는 태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제보였나요? 윤태민 씨가 조직에서 탈출하려다 살해당했다는 제보였어요. 태민은 몸을 떨었다. 그럼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어젯밤 이 근처에서 윤태민 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상우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진이 맞나요? 그것은 몇 달 전 태민의 사진이었다. 맞아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말 살아계셨군요. 상훈의 눈에 기자다운 예리함이 번뜨셨다. 저는 지난 반년간 새생명교회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은지가 물었다. 교주 장도연의 과거 행적, 조직의 자금, 흐름, 정치권 로비 내역. 상훈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어떤 증거요? 내부 증언과 현장 증거요. 상훈은 태민을 바라봤다. 윤태민 씨가 바로 그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지가 나섰다. 노 기자님, 혹시 우리와 협력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그것만큼 바라던 일이 없어요. 상훈은 기꺼이 동의했다.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에요. 당연하죠. 제가 이미 몇 번 위협을 받았거든요. 어떤 위협이요? 차량 추돌 사고, 집 앞에 나타나는 수상한 사람들. 상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더욱 빨리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석호가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 우리 넷이 팀을 이뤄서 일해보자. 좋은 생각이에요. 은지가 동의했다. 우선 태민 씨 안전부터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봅시다. 저도 동의해요.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상대가 강력하니 조심해야 해요. 태민은 네 사람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달랐다. 믿을 만한 동지들이 생겼고 계획도 세워졌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제 정말로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석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앞으로의 위험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동맹이 결성된 것이다. 일주일 후, 석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등을 구부리고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보았다. 어때? 괜찮아 보이지? 너무 완벽해요, 아버지. 태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다. 은지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잖아. 석호는 낡은 코트를 입으며 말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석호가 병약한 노인으로 위장해서 새생명교회가 운영하는 치유센터에 잠입하기로 한 것이다. 은지는 가짜 의료 기록을 만들었고 상우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준비했다. 단추형 카메라는 여기에. 상훈이 석호의 코트 단추를 가리켰다. 녹음기는 지팡이 손잡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작동법을 다시 한번 알려줘. 단추를 3번 연속으로 누르면 녹화가 시작돼요. 상훈은 시원해 보였다. 그리고 지팡이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알겠다.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가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다. 가짜 진료, 기록과 소개서예요. 윤석도로 되어 있네. 네. 가명을 써야 안전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태민은 여전히 불안해했다. 저 때문에
아버지까지 위험한 일에. 태민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를 믿어. 석호는 아들을 안심시켰다. 오후 2시, 석호는 치유센터 앞에 도착했다. 새생명 치유센터라는 간판이 번쩍거리며 걸려 있었다.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벽면에는 기적의 회복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노인, 목발을 던지며 뛰는 중년 남성, 눈을 뜬 실명 환자. 모든 사진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담겨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접수처에서 30대 여성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윤석두라고 합니다. 석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당뇨병이 심해서 합병증까지 와서요. 석호는 일부러 기침을 했다. 아, 그러셨군요. 진료의뢰서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석호가 서류를 건네자 직원은 꼼꼼히 확인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특별 치유 예배가 있어요. 참석하시겠어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럼 2층 대강당으로 올라가세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석호는 주변을 살폈다. 복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생각보다 경계가 삼엄했다. 대강당에 들어서자 이미 20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의 환자들이었다. 석호는 뒤쪽 자리에 앉으며 단추형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무대 위에는 커다란 십자가와 새 생명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잠시 후 장도연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석호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절망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온 것이 분명했다. 10분 후, 무대 위로 한 남자가 나타났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장도연이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의 잘생긴 얼굴,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장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위험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모두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장도연은 팔을 벌리며 말했다. 오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광신적으로 변했다. 석호는 소름이 돋았다. 먼저 김영숙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한 70대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무대로 나왔다. 권사님이 10년 동안 걷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척추 수술 후 하반신 마비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믿음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도연이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주여, 이분을 고쳐주소서. 강당 안이 고요해졌다. 장도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놀랍게도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와, 사람들이 환호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을 걸었다. 기적이다. 기적이야.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다. 하지만 석호는 이상함을 눈치챘다. 할머니의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10년간 걷지 못한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리고 장도연과 할머니가 아주 짧은 순간 눈빛을 주고받는 것도 보았다. 연기다. 석호는 확신했다. 이제 박철수 집사님, 나오세요. 이번에는 50대 남성이 목발을 짚고 나왔다. 5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셨다고요? 네, 목사님.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장도연이 다시 손을 올렸다. 걸어보세요. 남성이 목발을 던지고 걸어갔다. 사람들이 또다시 환호했다. 석호는 지팡이 손잡이를 돌려 녹음을 시작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장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관객 중 한 명이 물었다. 헌금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장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적은 돈으로는 작은 기적만 일어납니다. 얼마나 내야 하나요? 최소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를 원하신다면 1000만 원은 내셔야 합니다. 석호는 분노가 치밀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 할아버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이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도연은 태연하게 말했다. 우리 센터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장도연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벌이 내립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표정이 되었다. 석호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은 줄을 서서 헌금을 냈다. 석호도 그 줄에 섰다. 할아버지, 얼마나 내실 건가요? 직원이 친근하게 물었다. 100만 원 정도. 아, 당뇨병이시라면 최소 500만 원은 내셔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이. 걱정 마세요. 대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은 석호를 별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석호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노인들이 집 문서와 통장을 내밀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것들을 받아가며 서류에 서명을 받고 있었다. 할아버지도 빨리 결정하세요. 늦으면 치유 효과가 떨어져요. 석호는 재빨리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은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은지야. 나야. 정말 심각해.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야겠어. 왜요? 무슨 일이? 노인들한테 집 문서까지 받아가고 있어. 은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선생님, 지금 당장 나오세요. 위험해요. 알겠어. 석호는 서둘러 센터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모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온 절망적인 환자들이었다. 석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 모든 기록이 그들을 무너뜨릴 무기가 될 것이었다. 1시간 후, 석호는 동료들과 만나 그날의 경험을 공유했다. 정말 끔찍하군요. 은지는 영상을 보며 분개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상훈도 흥분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뭘 더 원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그들이 갇혀있는 현장 증거요. 은지는 신중하게 말했다. 석호는 마음을 굳혔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였다. 다음 날 밤 11시, 석호와 상우는 치유센터 뒤편 골목에 숨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건물의 윤곽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정말 들어가시는 거예요? 상훈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증거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어. 석호는 결심이 굳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태민이 말한 지하실을 찾아야 해. 석호는 어둠 속에서 건물을 살폈다. 사람들이 갇혀 있다면 구해내야지. 두 사람은 후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다행히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다. 상훈이 자물쇠를 살펴보았다. 이런 건 처음이라 내가 해볼게. 석호는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기술을 떠올렸다. 몇 분의 시도 끝에 자물쇠가 열렸다. 어떻게? 젊을 때 배운 게 있어. 석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건물 안은 완전히 어두웠다. 두 사람은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복도는 낮에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화려했던 장식들이 어둠 속에서 으스스하게 보였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아야 해. 석호가 속삭였다. 저기 있어요. 상훈이 복도 끝을 가리켰다.
비상구 표시 아래 계단이 보였다.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 1층에 도착하자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다. 곰팡이와 습기, 그리고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였다. 이상해요. 왜 이런 냄새가? 창훈이 코를 막았다. 복도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문이 있었다. 첫 번째 방문을 열어보니 창고였다. 상자들과 서류가 가득 쌓여 있었다. 저건 뭐예요? 창훈이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쇠사슬과 수갑들이 놓여 있었다. 이건. 석호는 소름이 돋았다. 두 번째 방을 열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작은 방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석호가 급히 다가갔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누구세요?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우러 온 사람이에요. 석호는 남성의 쇠사슬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얼마나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한 달, 두 달? 남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왜 여기에? 돈을 못 갚아서. 얼마나 빚졌는데요? 3천만 원.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남성은 흐느꼈다. 못 갚겠다고 하니까 여기 가뒀어요. 창훈이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가족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남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구해드릴게요. 석호는 남성을 안심시키며 다음 방으로 향했다. 세 번째 방문을 열자 더욱 참혹한 광경이 있었다. 50대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10살 정도의 아이가 떨고 있었다. 엄마. 아이가 여성을 흔들고 있었다. 이런. 석호는 급히 여성의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살아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아가야, 괜찮아. 석호가 아이를 안아주었다. 저 아저씨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가 무서워하며 물었다. 아니야. 우리는 너희를 구하러 온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곧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창훈은 이 장면도 모두 촬영했다. 네 번째 방에는 70대 할머니가 홀로 앉아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구세요? 또 돈 달라고 온 건가요? 할머니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아니에요. 도로 왔어요. 거짓말. 모두 거짓말쟁이들. 할머니는 벽 모서리로 몸을 움츠렸다. 할머니, 저희 믿으세요. 석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왜 여기 계세요? 치료비 5천만 원을 달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없다고 하니까 손자를 데려갔어요. 손자를?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민수를.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돈을 가져오면 돌려보내준다고. 석호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 숨겨뒀다고. 다섯 번째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벽에 끔찍한 낙서들이 적혀 있었다. 살려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걱정돼요. 절망의 찬 메시지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창훈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았다. 선생님, 이제 나가야 해요. 창훈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석호는 고민에 빠졌다. 지금 당장 구하면 우리도 위험해져요. 하지만 경찰과 함께 와야 해요. 그래야 안전하게 구할 수 있어요. 창훈의 말이 옳았다. 석호는 첫 번째 방의 남성에게 돌아갔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경찰이 와서 구해드릴게요. 정말 오실까요? 약속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석호는 남성의 손을 꽉 잡았다. 두 번째 방에 아이에게도 말했다. 아가야, 엄마 잘 돌봐.
곧 돌아올게. 네.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석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에게도 희망을 심어주었다. 손자도 꼭 찾아드릴게요. 정말 믿어도 되나요? 네. 할머니, 믿으세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상훈이 큰 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니. 이제 더는 시간을 끌 수 없어. 석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장 은지에게 연락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 네. 저도 기사 준비를 시작할게요. 두 사람은 차에 타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차 안에서 석고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그 어둠 속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다. 빨리 해야 해. 석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루라도 빨리. 상훈도 같은 마음이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현장이었다.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새벽 1시 두 사람은 은지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은지는 이미 태민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은지가 급하게 물었다. 정말 끔찍해. 석호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사람들이 정말 갇혀 있었어. 상훈이 카메라의 영상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영상을 본 은지와 태민은 말을 잃었다. 이건 완전한 감금이에요. 은지는 분노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태민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들 중에 경찰도 있다고 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겠어. 은지는 주소록을 뒤적거렸다. 검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대학 동기인데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은지는 휴대폰을 들었다. 지금 당장 연락해 볼게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긴 밤이었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석호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구해내겠다. 모든 사람을. 지하실에 갇힌 사람들의 절망적인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그 어린 아이의 눈물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였다. 사흘 후 오전 6시 경찰과 검찰 합동 수사팀이 새생명교회 앞에 집결했다. 은지의 대학 동기인 37세 검사 이민호가 수사를 지휘했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증거인멸을 막아라. 민호는 마이크를 통해 지시했다. 석호와 상훈, 은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잘 될까요? 석호는 불안했다. 민호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은지가 안심시켰다. 하지만 상대편에도 경찰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훈이 걱정스러워했다. 그래서 민호가 신뢰할 수 있는 팀원들만 선별해서 왔어요. 경찰들이 치유센터 정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건물은 조용했다. 이상해요. 석호가 중얼거렸다. 너무 조용한데. 10분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하실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석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누군가 미리 알려준 거예요. 상훈이 분석했다.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뜻이네요. 어떻게 된 거죠? 은지는 당황했다. 민호가 다시 연락했다. 다른 장소를 수색해야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점이 있나요? 은지는 태민에게 물었다. 태민 씨, 다른 장소 아는 곳 있어요? 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외곽에 연수원이 있어요. 산 속에. 위치를 알려주세요. 민호가 즉시 반응했다. 1시간 후 수사팀은 경기도 외곽의 연수원으로 향했다. 산 중턱에 있는 큰 건물이었다. 이번에는 경계가 삼엄했다. 정문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건물 주변을 순찰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저항할 것 같은데
민호는 작전을 수정했다. 포위에서 동시에 진입하자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했다. 확성기를 통해 경고가 울려 퍼졌다. 새생명교회 관계자들은 즉시 항복하십시오. 건물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강제 진입을 시작합니다. 경찰들이 정문을 향해 움직였다. 그 순간 건물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집행원들이었다. 막아라. 장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행원들이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런 민호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석호는 참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도 들어가야겠어. 안 돼요. 위험해요. 은지가 말렸다. 지하실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야 해. 석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40년간 교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을 보호했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다. 석호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후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석호는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찾았다. 이곳 지하실은 치유센터보다 더 컸다. 여러 개의 방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첫 번째 방을 열자 그곳에 있었다. 치유센터에서 봤던 그 남성이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아저씨. 남성은 석호를 알아보고 울먹였다. 정말 오셨군요. 약속했잖아요. 석호는 쇠사슬을 풀려고 했지만 자물쇠가 견고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다음 방에는 그 여성과 아이가 있었다. 여성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몹시 약해 보였다. 아가야, 괜찮니? 아저씨, 정말 돌아왔어요. 아이가 석호를 반갑게 맞았다. 엄마는 어때? 많이 아파요. 약도 안 줘요. 석호는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가 있던 방도 찾았다. 할머니, 오셨군요. 정말 오셨어. 할머니는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손자는요? 민수는 찾았나요? 아직이에요. 하지만 꼭 찾을 거예요. 그때 위층에서 더 큰 소음이 들려왔다.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석호는 급히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계단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다. 장도연이었다. 당신이 우리를 방해한 놈이군요. 장도연의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을 놓아주세요. 석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놓아주다니? 그들은 우리 교회의 소중한 신도들입니다. 신도가 아니라 인질이잖아요. 감히. 장도연이 주먹을 들어 석호를 향해 덤벼들었다. 석호는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몸을 피했다. 젊은 시절 유도를 배웠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어디서 감히. 장도연이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석호가 맞받아쳤다. 40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그 정신이 되살아났다. 내가 이 아이들을 지키겠어. 석호는 장도연을 붙잡고 계단 아래로 밀어냈다. 둘은 뒹굴며 바닥에 떨어졌다. 너 같은 늙은이가. 장도연이 일어나려 했지만 석호가 더 빨랐다. 학생들을 해치는 놈들은 용서 못해. 석호는 장도연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다. 그때 계단 위에서 경찰들이 내려왔다. 여기 있습니다. 민호가 수갑을 꺼내며 달려왔다. 장도현, 당신을 감금, 사기,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종교 탄압이다. 장도연은 끝까지 항변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종교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에요. 민호는 차갑게 말하며 수갑을 채웠다. 다른 경찰들이 지하실의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 의료진도 함께 와서 응급처치를 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석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아이도 구조되어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이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건물 밖에서는 상훈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집행원들이 하나둘 체포되고 피해자들이 구조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이제 끝인가요? 석호가 민호에게 물었다. 아직 더 찾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민호는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다. 정치인들과의 연결고리, 다른 거점들. 얼마나 더 걸릴까요?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그때 경찰관 한 명이 달려왔다. 검사님, 다른 건물에서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 네. 10명 정도 되는데 모두 초등학생들입니다. 석호의 눈이 번쩍였다. 혹시 민수라는 아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후 할머니는 손자 민수와 재회했다. 할머니, 민수야. 할머니와 손자가 끌어안고 울었다. 석호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무렵 모든 구조 작업이 끝났다. 총 30명의 피해자가 구조되었고 장도연을 비롯한 핵심 인물 15명이 체포되었다. 석호는 동료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은지가 감사 인사를 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일이야. 석호는 피곤했지만 뿌듯했다. 상훈이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진짜 기사를 써야겠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태미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고생했다. 아들. 석호는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긴 전투가 끝나고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법정에서의 싸움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